초대형 호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창펑자오가 4년 주기에 비트코인 상승장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느냐.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내렸습니다. 올 들어 세 번째 금리를 내렸죠. 3회 연속으로 금리를 내려서 3.5에서 3.75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5%대 금리에서 양적 긴축을 종료를 하고 이제 돈을 풀기로 결정을 해서 3번 연속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면 유동성이 증가하죠. 유동성이 증가하면 이제 M2가 늘어납니다. M2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자산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가장 잘 오르는 자산은 부동산, 주식, 그 다음 비트코인 이런 자산들이 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물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고돼 있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것 자체로 이런 금리 인하가 단행됐다고 해서 바로 시장이 크게 반응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예상대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내년에 한 번 더 내리면 한국하고 금리가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금리 인하가 3번 연속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증가하겠죠. 유동성이 증가하면 M2가 올라가고 M2가 올라가면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당연한 순서죠. 그런데 요즘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그렇지는 못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서 떨어지고 나와도 떨어지고 나쁜 뉴스가 나와도 떨어지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안 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더 샀다고 뉴스가 나와도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서도 지금 가격이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맥을 못 추는지에 대한 그 해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또 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의 OCC라고 있습니다. OCC. OCC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미국 통화청입니다. Office of the Controller of the Currency.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를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에서 은행에 비트코인을 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 이런 초대형 호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국어로 좀 번역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AI의 힘을 빌어서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미국의 규제 당국이 은행이 비트코인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월 10일자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미국의 의회 공화당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미국을 비트코인 수도, 전 세계의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그런 정책 방향에 따라서 조치가 하나둘씩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모든 암호화폐를 앞으로 취급하고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보겠다. 미국의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클래리티 법안이죠. 그 다음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하는 지니어스 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통화청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업비트나 한국 기준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업비트나 빗썸에서 보통 비트코인을 사잖아요. 은행하고 연계되어 있는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갖다가 업비트나 빗썸에 넣은 다음에 거기서 암호화폐를 삽니다. 비트코인을 사죠. 그리고 팔면 다시 그것을 연계된 은행 계좌로 옮겨서 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 은행이 한국으로 바꿔서 설명하면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에게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창구 직원이 요즘은 창구 직원들 만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창구 직원들이 지금 퇴직금 받으신 거 있는데 혹은 이번에 보너스 받으신 거 있는데 이걸로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을 사보시면 어때요? 수익률이 꽤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은행을 통해서 바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 은행이 비트코인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어떤 미 정부의 결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OCC가 새로운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하고 은행하고 결합성이 높아지는 거죠. 은행이 그동안 비트코인하고 별 관련이 없었습니다. 거래소하고 연결된 계좌를 통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였는데 은행이 직접 비트코인을 팔 수 있는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더 확대되고 더 제도권 안으로 더 깊숙이 한 발 더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은 한국에서도 제가 아까는 미국 뉴스를 번역한 거 한국에서도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 규제 당국 기존 은행의 암호화폐 거래 중개를 허용했다는 기사입니다.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가 Office of the Controller of the Currenc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워싱턴 DC 20219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2025년 12월 9일자로 크립토 에셋에 대한 거래, 무위험 프린시플 거래에 대해서 허용을 했다. 게 이 제목이죠. 자, 이 문서를, 뉴스를 보고 이 문서를 챗GPT한테 넣어서 한번 분석을 좀 시켜봤습니다. 이 OCC의 결정이 비트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제가 보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요즘 챗GPT가 아주 무서워요. 자, 미국 국가은행들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 자산에 대해서 크립토 에셋이라고 했기 때문에 암호 자산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상화폐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에서는 가상화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버추얼 에셋, 버추얼 커런시 이런 이야기 쓰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혹은 암호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확한 용어죠. 크립토니까요. 크립토 에셋입니다. 그래서 암호자산에 대해서 무위험 프린시플 거래, 리스클리스 프린시플 트랜잭션을 할 수 있다고 확인을 해준 내용입니다. 자, 무위험 프린시플 거래란 은행이 자산을 재고로 보유하지 않고 A에 사는 것과 동시에 B에게 팔아서 위험 없이 중개 역할만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한 1000개쯤 갖고 있다가 사람들한테 하나씩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겠다고 하면 바로 사서 넘겨주는 그런 단순 중개를 한다는 뜻이죠. 본인들이 갖고 자산으로 취득한 다음에 고객에게 파는 게 아니라 단순히 중개 역할만 해주는 것을 리스클리스 프린시플 트랜잭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자, 은행이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중개를 할 수 있게 되면 일반 고객이 빗썸이나 업비트에 가입하지 않고도 비트코인 더 쉽게 구매할 수 있죠. 또 기업들이 다 거래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삼성그룹은 우리은행하고 거래를 합니다. 그럼 삼성에서 우리도 비트코인을 좀 전략적으로 비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은행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고객이나 기업들이 더 쉽게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제도권 안으로 완전히 들어온 겁니다. 이제는 은행에서도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접근성이 개선되는 거죠.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영어로 따지면 accessibility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되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는데 미국의 은행들이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중개를 하면 이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변동성이 더 줄어들어서 더 안정적이고 우상향하는 구조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OCC가 은행이 암호자산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내려준 것은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합법화하는 그런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점점점 제도화되고 있다. 그리고 은행들마저도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을 중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칙이 생겼다. 그러니까 규제의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리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고 있더라도 은행같이 보수적인 그런 기관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없으면 주저하게 돼 있습니다. 굳이 먼저 나서서 욕먹고 혼나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뱅커들은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규제가 생겨서 규제의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비트코인 가치가 올라간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은행이 비트코인 거래를 하면 코인베이스, 크라켄,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와 경쟁을 하는 거죠.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고 바이낸스는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진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이고 크라켄은 OTC를 주도하고 있는 마켓입니다. 오버 더 카운터라 그래서 기업이나 기관에서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할 때는 OTC 카운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코인베이스나 이런 데서 사면 대량으로 주문하게 되면 슬리피지라고 가격이 사는 동안 계속 올라가게 돼서 일정한 가격으로 대량 구매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OTC라는 장외 거래 시장을 통해서 대량으로 거래를 하는데 은행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하게 되면 이런 거래소하고 경쟁이 생기니까 자, 경쟁하려면 어떻게 되죠? 수수료 깎아주고 더 좋은 UI, UX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시장이 성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도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만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은행들이 업비트, 빗썸하고 경쟁을 하겠죠. 그럼 수수료를 깎아준다든지 여러 가지 UI, UX 같은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업비트, 빗썸이 은행들하고 경쟁을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용자 입장에서 훨씬 더 편해지는 거죠. 뭐가 편해지든지 더 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생기고 채택률이 올라가면 시장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종합 결론은 OCC,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가 미국의 은행에 대해서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한 것은 매우 강한 호재, 제도권, 은행 참여 확대, 접근성 및 신뢰도 증가, 유동성 증가, 장기 상승에 매우 유리하다. 이게 종합 결론입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챗GPT가 설명을 안 해줘도 은행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대, 은행이 비트코인을 거래한대라고 하면 벌써 우리가 업비트, 빗썸에서 거래하는 거하고 좀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한국에는 이런 규제 불확실성이 아직 많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것도 아직 명확한 법적인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세와 관련해서도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입법이라든지 이런 규제라든지 이런 게 지연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남아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규제라든지 어떤 틀거리를 만들어내면서 계속 불확실성을 없애고 시장을 제도권으로 포함시키는 조치들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펑자오가 4년 주기의 비트코인 상승장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든지 미국의 월가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있다든지 은행이 비트코인 중개를 허용한다든지 이런 제도권의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비트코인이 4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패턴이 지금까지 2012년, 16년, 20년, 24년까지 반감기 동안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 그런 패턴이 깨졌다라고 창펑자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보면 옛날에는 개인이 주로 참여하는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ETF가 출연을 했고 하버드 대학 같은 대학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에서 비트코인을 66만 개를 사서 모으고 일본의 메타플랜이라는 기업도 5만 개 이상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주기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했지만 이번 주기는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활발하기 때문에 4년 주기가 깨진 것 같다라는 전망을 했는데 제가 봐도 4년 주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4년 주기는 어떤 거냐면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에 1년 6개월 뒤에는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작년 4월에 반감기가 있었으니까 1년 6개월이면 대충 올 10월 정도가 피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크립토 윈터에 들어가서 한 1년 동안 가격이 상당 부분 하락해서 크립토 윈터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10월 달에 정점을 찍고 나서 오히려 10월 달보다 지금 한 30%가량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시장의 정점에 있어야 될 시기인데 그런 기존에 계속 반복되어 왔던 몇 차례 되풀이되어 왔던 4년 주기 사이클이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4년 사이클이 깨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고요. 기관 참여자들이 대거 들어오고 좀 전에 OCC의 정책처럼 은행마저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하고 뭐 이런 것들 또 기존에 없던 비트코인을 비축해서 기업의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는 DAT 기업의 등장 이런 것들도 이전에는 없었던 현상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비트코인의 4년 주기 사이클은 깨졌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창펑자오가 4년 사이클과 관련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So let's talk about Bitcoin for a second. Sure. There's been a lot of things happening in the market as it pertains to Bitcoin ETFs getting launched, Bitcoin treasury companies coming out, institutions getting involved, Bitcoin strategic reserves getting launched. What do you think about what this adoption cycle has looked like? Are you surprised by it, or are you excited by it? I'm not super surprised, but this cycle is a little bit different than previous cycles. This cycle, as you said, all of those things are institutional adoption, right? So they're all like Wall Street, etc. So we have this cycle. We have seen more institutions come in than I would say probably than previously. Previous cycles are all mostly retail. This cycle, the retail rushing in, we have not seen that yet. But this is still very good for crypto, right? So now we're kind of bridging the gap between crypto just being a grassroots movement to now Wall Street really participating. And Wall Street is the largest institution market in the world, US is.
U.S. is the largest institution market. But now we're seeing that spill over to other countries as well. So many funds in this country buy the IBIT ETFs, etc. So now they all have Bitcoin exposure. Yeah. Well, let me put you on the spot. We're in December. Yeah. This is supposed to be in the 4-year cycle theory. This is supposed to be, 4, right? Yeah. This is supposed to be the year of the massive bull market. We've been relatively flat. Is the 4-year cycle dead, or is it changing? What do you think? So in a sense, actually, it would be better if the 4-year cycle is dead. It's better if we don't follow the 4-year cycles today, because in the 4-year cycles, usually this December will be the peak. But if we follow the 4-year cycles, then the winter will probably the crypto winter will be the next year or 2 years, etc. But right now, I think there's another force at play, which is President Trump. 4년 주기가 깨진 것 같다는 창펑자오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사실 4년 주기가 깨진 것 같다는 이야기는 창펑자오만 한 게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지금의 가격의 등락의 패턴이 이전의 패턴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핵심적인 이유가 그전엔 개인 투자자 위주였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거죠. 그리고 기관 투자는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을 대량 매집하는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기업도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이 주요 국가가 나서서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겠다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전에 미국이나 독일은 비트코인을 범죄자들로부터 압수를 해서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독일도 한 4만 개를 내다 팔았고요. 미국도 몇 차례 팔았죠, 암호화폐를. 지금 미국은 범죄로 압수한 암호화폐 32만 개인가 있죠. 이걸 절대로 팔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고, 오히려 이걸 100만 개까지 늘리는 법안도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라든지 여러 주에서도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는 그런 법안이 주 차원에서 입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가 작년 1월에 비트코인 ETF가 나왔는데, 이것도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온 거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규모가 이전에 없던 것이 크게 생겼기 때문에 이것 역시 비트코인의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소매 위주, 그러니까 저 같은 개인 투자자 위주로 참여하던 2024년 이전의 비트코인 시장과 월스트리트, 미국 정부, 미국 주정부, 하버드 대학 같은 대형 투자자들, 그리고 스트래티지라든지 메타플래닛 같이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는 기업들, 그리고 부탄처럼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비축하는 기업도 있고, 저기 두바이 아랍에미리트처럼 또 비트코인을 새롭게 전략 비축하는 정부가 나오고, 또 엘살바도르처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정부가 있고, 이런 변화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변화입니다. 이렇게 많은 국가와 주정부와 기업과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뭔가 좀 기술 변화라든지 이런 데 민감하거나 투자에 촉이 좋은 사람들, 혹은 큰 돈을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 위주로 개인이 거래를 하는 시장에서 지금은 국가와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시장으로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금 창펑자오는 풀뿌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의 비트코인은 풀뿌리 단계에서 거래가 일어났고 가격이 상승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풀뿌리들은 시장에서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새우들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1억 3천만 원이야? 너무 비싸서 못 사. 내가 뭘 믿고 저걸 사지? 라고 해서 있던 사람도 수익화해서 팔고 떠나고 있고, 시장의 대기자들은 가격이 비싸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기관하고 기업들하고 국가들이 들어와서 막 사고 있고, 지금은 레버리지 청산이라든지 어떤 알 수 없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습니다만, 창펑자오는 비트코인의 4년 주기가 깨지면 계속해서 장기 우상향하고, 또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자 가장 큰 단점인 변동성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4년 주기가 깨지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창펑자오가 비트코인 매나 2025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3, 4년 전에 각국에 있는 정부,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은 현재 두바이가 아랍에미리트의 이중 국적을 갖고 있죠. 캐나다하고 아랍에미리트의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데, 이 창펑자오가 정부가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What is 비트코인이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도대체 뭐냐? 그리고 왜 우리가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거나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 질문이 1번 질문하고 2번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무엇이냐 도대체, 암호화폐가 무엇이냐. 두 번째, 우리가 왜 관심을 갖거나 투자를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미 상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도 비트코인의 기회에 대해서 설명하러 나온 반 브루켄버그가 비트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뭔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창펑자오는 이게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은 1번하고 2번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다. 비트코인이 뭐냐? 우리가 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냐? 왜 우리가 비트코인과 관련된 산업을 확장시켜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질문이 다 3번으로 갔다. How? 어떻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뭔지 알겠어. 중요한 것도 알겠어. 그리고 투자해야 되는 것도 알겠어. 근데 어떻게 하면 돼? 라고 질문이 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그래서 창펑자오는 이 모든 변화가 비트코인의 시장에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창펑자오는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이 내년에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창펑자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Don't quote me on this, but I think that force will be quite strong. So that force may be strong enough to offset the 4-year cycle. Who knows? So you're saying next year bull market? We may be seeing a super cycle. So Wow. we'll see. Yeah. I'm not sure. We'll see. Yeah. 창펑자오는 지금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곧 강세장으로 들어서서 슈퍼 사이클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를 여기에 덧붙이자면 이렇게 제도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입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펑자오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이 파이어사이드 챗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노변 정담, 노변 담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난로는 없지만 둘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앉아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파이어사이드 챗이라고 비트코인 메나 2025에서 창펑자오가 등장하는 세션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던데 여기에서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이자 비트코인의 가장 강력한 전도사 역할을 자청하고 있는 게 마이클 세일러죠. 자, 마이클 세일러하고 창펑자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비트코인 강세론자라는 질문을 모더레이터가 합니다. 그러니까 창펑자오가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하나만 본다면 마이클 세일러가 훨씬 더 강력한 비트코인 강세론자고 자기는 암호화폐 전반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암호화폐가 다 망하고 비트코인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의 혁신과 성공이 비트코인에 그대로 도움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이 그 혁신을 복제를 하면 비트코인도 같이 성장을 하게 된다. 일단 비트코인에 뭐 새로운 기능을 하나 넣거나 하려면 비트코인을 포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그러면 안정성이 깨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실험,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래머블 머니로서의 여러 가지 그런 유용성을 만드는 작업들은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XRP나 뭐 이런 다른 신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한 다음에 거기에서 충분히 검증이 되고 또 시장에 채택이 되면 그런 혁신성을 비트코인이 수용하면 되지 비트코인이 그런 일일이 새로운 실험을 다 하면서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동반 성장해 나가고 앞으로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비롯해서 몇 개의 메이저 블록체인이 살아남아서 암호화폐 시장이 모든 금융거래에 중추가 되고 비트코인이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창펑자오가 전망을 했습니다. 끝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느냐. 자,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도 인하했습니다. OCC에서 은행의 비트코인 중개도 허용했습니다.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맥을 못 추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여전히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 대기자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미리미리 사둔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회장 같은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월가가 비트코인을 많이 비축하려면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계속 오르면 붙잡고 아무도 내놓지 않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66만 개 비트코인을 내다 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많은 비트코인 강세론자나 비트코인을 철학과 비전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할 거기 때문에 내다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한 비전을 희석시키고 불안감을 증폭시켜서 지값을 커지게 해야지 시장에 매물로 나오기 때문에 월가가 비트코인 시장을 흔들기 위해서 모종의 지금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비트코인이 맥을 못 추고 있다. 이런 지금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JP 모건의 형제 회사죠.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덱스가 비트코인을 66만 개를 갖고 있는 스트래티지를 지수에서 제외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1월부터 MSCI 지수에서 제외를 하겠다.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덱스에서 제외가 되면 많은 펀드나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MSCI에 들어가 있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줍니다. 패시브 투자라고 하는데 이 종목에서 제외되면 패시브 투자 리스트에서 빠지니까 이 스트래티지에 들어와 있는 돈 중에 적게는 한 2조에서 많게는 한 15조, 20조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러면 스트래티지는 주가가 떨어질 것이고 스트래티지는 그 주가의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비트코인을 팔아서 배당금을 주거나 이자를 내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덱스가 이 시점에서 갑자기 스트래티지를 MSCI 지수에서 제외하는, 그러니까 편출시키는 이런 선택을 한 게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JP 모건이 MSCI의 스트래티지 지수 편출 소식에 대해서 상세한 분석 보고서를 또 내놨습니다. JP 모건에서 최소 20억에서 100억 달러가 스트래티지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패시브 자금이. 이런 또 보고서를 내놓고 이런 것들을 보면 JP 모건하고 MSCI는 월스트리트의 중추 기업입니다. 간판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 스트래티지의 위기를 어떤 위기설을 증폭시키는 이런 조치나 해석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지금 절벽에 벼랑 끝에 지금 매달려 있는 이 인공지능이 만든 사진인데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덱스에 이 스트래티지처럼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하는 기업을 제외하는 거에 대한 반대 행동을 개시했고 미국의 많은 암호화폐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에 대한 불매 운동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뭔가 지금 부자연적이고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조치들이 잇따라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월스트리트가 비트코인의 채택은 이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숙명인데 여기를 먼저 선점한 스트래티지라든지 고래라든지 이런 기업들로부터 뭔가 물량을 뺏어오려면 쳐서 흔들어야 된다. 이런 전략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 기관의 채택, 또 기업의 채택, 국가의 채택, 또 제도권 진입 이런 게 속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8천까지 올랐다가 8만 대까지 떨어져서 지금 9만에서 빌빌대고 있는 것은 월스트리트가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찍어 누르려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나 분석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확인을 조금 추후에 해봐야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MSCI 모건 스탠리에서 스트래티지를 지수에서 편출시키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1월에 편출시키겠다. 그 다음에 JP 모건이라는 모건 스탠리의 형제 회사에서 MSCI 지수에서 편출되면 스트래티지에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패시브 자금이 다 빠져나갈 것이란 보고서를 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확실한 신념과 철학과 비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빌빌대면 지값이 커지게 돼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 또 비트코인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지값이 커지는 것은 그만큼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지값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배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도권에서 채택이 이루어지고 제도권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본질적인 환경 변화에 더 포커스를 맞추시고 가격 변화는 그냥 어차피 오를 거 좀 떨어지면 여유 자금이 있으면 더 사겠다 이런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